여러분들이 시제가 사실은 보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제 엽서시 문학공모와 문학하다가 함께하는 제 청소년 문학캠프 시작을 하면서 3분봉은 이제 백일장을 했는데 시제가 무슨 우산, 학교, 아니면 뭐 복숭아, 운동화 이런 짧은 단어 아니면 사건의 발단은 그 말 때문이었다. 뭐 이런 문장으로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사진이 주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저기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 백일장의 조건은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여라. 그리고 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지녀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시점과 인칭은 마음대로 정할 것. 이렇게 단어도 아니었고 문장도 아니었고 사진이 시제로 나왔고 거기다 또 조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학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내년이 되면 이제 소설가가 된 지는 20년이 돼요. 이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백일장 시제 문제를 내면서 사실은 대학의 그 정시, 그 입시 실기 문제를 출제할 때보다 내가 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이런 백일장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 나가서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많은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일장 말고 대학의 정시라든가 실기 시험을 보러 가면 대부분은 저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뭘까요? 저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쓴 작품을 읽고 채점을 할 때 이 조건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라고 했어. 근데 제목을 안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감점 정도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지녀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거 소설로 쓰라는 얘기야? 아니면 내 삶과 체험을 바탕으로 산문을 쓰라고 하는 거야? 당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소설을 써도 괜찮고 내 체험을 밑바탕으로 산문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산문을 쓰더라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번에 심사를 할 때는 구성, 여러분들 구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우리 맨날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5단계 구성 여러분들 맨날 국어시험 볼 때 봤죠? 5단계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주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성을 다른 말로 하면 플롯이라고 하는데 짜임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3번을 보면 시점과 인칭을 마음대로 정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점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일장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이제 그 입학 실기 시험을 볼 때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시점과 인칭을 마음대로 정하라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다양한 시점과 인칭을 써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나는 막 이렇게만 썼어. 근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 보면 창문도 있죠. 그리고 구멍도 있고 소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언뜻 보면 집 같아. 집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집이 집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는 저 벽에 난 구멍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려고 하는, 형상화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짧은 단어라든가 간단한 문장이 아니라 저렇게 사진이라는 시제를 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줬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백일자, 어떤 공모전, 어떤 그 입시 시험을 보더라도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채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조건에 맞춰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구성을 할 때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을 생각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1번, 2번, 3번 저 조건을 굉장히 생각해서 만든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더라도요, 이번에 선생님이 이 내준 시제는 여러분들이 다 적어가세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고 글을 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의 글들을 저를 포함해서 5분이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점수를 매겼어요. 5분에. 그래서 이제 시인분, 그리고 문화기획자, 그리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직 등단은 안 했지만 오랜 시간 문예창작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한 문예창작학과 친구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심사를 받습니다. 사실 저 혼자 심사를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확한 의견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명의 사람이 이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글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선생님한테도 1시간 40분 동안 글을 써서 내라 그러면 나도 못 써. 솔직히 어떻게 써?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저께 굉장히 제가 심사를 하면서 놀랐던 게 야, 정말 우리 청소년들 하라면 하는구나. I can do it이구나.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란 게 볼 때마다 많이 놀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처음 보는 사진을 보고 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주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다 끝을 내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했는지 첫 번째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란 거는 여러분들이 구사한 어휘의 수준에 굉장히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쓰고 있는 단어,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한 친구들은 평상시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유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서 세 번째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흡족했고 또 선생님 자신도 반성하게 했고, 그런데 조금 이제 도움말을 좀 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대부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어쩜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썼을까? 네, 정말 깜짝 놀란 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진짜 몇몇 친구를 빼놓고는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쓴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백일장이라든가 공모전에 제출한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뭔가 특이한 이야기, 뭔가 참신한 이야기를 써야만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참신한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로 참신한 이야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25세에 꽃을 던지고 싶다라는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 발칵 뒤집혔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영등포에 있는 조방시장이라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저는 태어나서 35살 때까지 시장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그냥 우리 뭐 체험 있잖아, 뭐 리얼 체험, 삶의 체험. 내가 단순히 2, 3일 시장을 체험하고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생님은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냐면, 야,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시장 얘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나의 이야기, 어떤 글들이라도 그 글을 가장 생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프랑스의 작가 중에 장준혜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준혜라는 작가가 쓴 도둑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도둑일기라고 하니까 도둑이 쓸 일기겠죠. 네. 그래서 이 준혜는 실제로 도둑이에요. 절도범. 그리고 준혜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준혜의 도둑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숙자, 거지예요. 근데 거지들 숙소에서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다른 거지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이 거지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아름다운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이럽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동양 국어를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좀 더 사랑하는 쪽이 상대방의 그 동양 바구니를 들고서 오늘은 내가 갔다 올게 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도둑의 입장에서, 아니 거지의 입장에서 둘 다 거지야. 이제 동양하러 가야 돼. 근데 내가 좀 더 사랑해. 그러니까 상대방 동양 바구니를 들고 오늘은 내가 다녀올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렇지 않은 표현 같지만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떻게 보면 막 돈이 많아. 엄청 돈이 많고 잘생겨. 본부장님이야. 본부장님이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야, 내가 저기 벤츠 하나 뽑아줄게 이러겠지. 근데 거지잖아. 거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내가 너 대신 동양에 올게. 이게 바로 디테일, 내가 잘 아는 것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선생님은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딱 보기에는 20대를 보이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근데 선생님이 어디서 40을 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고민이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가장 커다란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아. 입시가 큰 고민이겠구나. 친구 문제가 참 고민이겠구나. 근데 그런 청소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런 분명히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쓴 글들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다 모르는 얘기들을 썼어.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표현이, 절실한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일장에 가든 뭐 대학 입시에 가든 뭐 하든 결국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남이 모르는 얘기를 쓸 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나 이제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그 글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또 공통된 것들이 뭐였냐면요. 인물 있죠. 여러분들이 나가 됐든 그가 됐든 다 인물을 내세웠어. 주인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소설에서는요. 우리가 시점이 있고 화자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칭 뭐 있어?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있지? 그건 다 배웠지? 1인칭, 3인칭. 1인칭은 뭐야?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내가 먹었다, 내가 뛰었다, 내가 들어가면 다 1인칭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잘생겼다. 잘생긴 그 남자가 잘생긴 그 남자가 문학하다로 들어왔다. 문학하다에 들어오자마자 잘생긴 그 남자에게서 뭐라 그럴까? 넋이 나갈 만한 채취가 느껴졌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그 남자 그녀 이런 걸로 하면 무조건 3인칭이에요. 자,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이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또 나눌 수 있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자라고 그래요. 화자.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이거야. 누가 이 얘기를 들려주란 말이야. 그걸 화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몰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 있잖아. 화자 자체도 자기가 잘 모르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멀리서 여기까지 이제 일요일인데 TV도 안 보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 개별적인 그 평가도 중요하고 어떤 선생님이 합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선생님이 새벽 한 2시까지 여러분들의 그 글들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합평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문학하다에 왔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업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명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고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왜 고전이고 왜 명작일까? 이 친구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명작이라고 할 때, 그리고 고전이라고 할 때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만 유행한 거야?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왜 읽을까요? 뭔진 모르지만 좋아.
그쵸? 안 좋으면 안 읽어.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만 아 좋네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작이고 고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좋은 글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심 요건이라 그럴까요? 밑바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시작은, 그 동기라 그럴까요? 그 시작은 우리 삶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 여러분들 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 삶에서 시작이 돼서 마치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이렇게 슝 하고 하늘로 날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기 있다가 붕 하고 날아오르지 않죠. 이륙을 하려면 정말 한참 달리다가 올라갑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거랑 똑같아요. 좋은 글은 마치 활주로를 딱 달리다가 하늘을 향해서 이륙하는 비행기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 아름다운 문장으로 비상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제가 집이었어요. 집. 응? 근데 집이라는 시제를 놓고 집은 우리가 다 살잖아, 집에서. 그치? 근데 얘는 집이 아파트였나 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어떠니? 아파트 단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빌라라든가 이런 거랑, 예를 들면 동네에 시골이 아니라 아파트 하면 왠지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잖아.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 왠지 그 시골 무슨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사는 것과는 좀 달리 그 이웃 간의 왕래가 뜸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치?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집이라는 시제를 갖고 허황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의 체험을 밑바탕으로 글을 썼어요. 보면 제목을 아파트로 정했는데, 얘는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식구들이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쉬는 공간이지. 근데 얘는 집에서 엄마가 뭐를 한대? 엄마가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집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집은, 예를 들어서 엄마 생각해봐. 엄마는 일단 날 낳아주셨어. 그 다음에 엄마는 나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줘. 그리고 엄마 하면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거는 희생이야. 엄마는 그리고 항상, 우리 엄마는 항상 통통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는 항상 통통하셨어. 그리고 엄마는 옛날부터 엄마였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사춘기 시절에 우연히 우리 이모네 집 갔다가 사진을 한 장 발견한 거야. 흑백 사진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흰색 정장 치마 원피스를 입었는데 정말 너무 짧아, 치마가. 거기다가 하이힐을 신으셨고, 그 다음에 눈에 오드리 헵번 아니? 오드리 헵번씩 올림머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이모한테. 이거 누구야? 누구야? 니네 엄마잖아.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1년 12달 몸빼바지에다가 겨울에는 털실 입고 다니고 맨날 우악스럽게 식당을 하시다 보니까 북어 잡고 동태 때려잡고 이런 게 우리 엄마인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모가 그러는 거야. 야, 말동아, 니네 엄마는 하루에 10,000원 벌면 12,000원 미용실 가서 머리 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응? 그리고 사진 속에 우리 엄마 오드리 헵번 머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못하는 머리일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봤더니 니네 엄마는 매일같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올린 머리를 했다는 거야. 상상이 안 가잖아. 너무 낯설었어. 그게 뭐냐? 아,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는 식당 주방장이야. 내가 평상시 본 우리 엄마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사진 한 장에서 본 우리 엄마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아, 우리 엄마한테도 아가씨 시절이 있었구나. 아가씨 때는 우리 엄마도 멋쟁이였구나.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엄마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이런 게 바로 낯설다라는 거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이 됐든 그 공간이 됐든 그 사물이 됐든 다른 모습은 생각조차 해볼 수가 없는 거. 그거를 조금만 다르게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낯설게 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파트라는 글 있죠? 응? 낯설게 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글을 본 거예요. 우리 집이라는 거, 다 식구들이 사는데 몰라 알아? 다 알아. 아파트 다 알아. 아파트에 공부방, 응? 어린이집, 이런 놀이방 하는 거 너네들도 아파트 사는 친구들 봤어 안 봤어? 다 봤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낯익은 거야. 근데 얘는 얘 글을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집이라는 곳은 쉴 수 있는 곳,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엄마가 집에서 보수 이렇게 아이들 가리키는 공부방을 하면 그 공부방에서 자식으로 사는 애한테는 집이 엄마의 일터일 수 있겠구나 느껴지지 얘들아. 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시제가 나오면 산문을 써야 돼요? 소설을 써야 돼요? 물어봐.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잘 쓰면 돼. 그래서 자, 이 아파트 이 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 집 얘기를 했지. 그치? 자기 집의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 집의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해. 다른 집하고. 근데 다른 집하고 다른 거 요소 하나가 있었어 없었어? 다른 요소 하나가 있었지. 그게 뭐야? 우리 집은 집에서 엄마가 애들을 가르쳐. 집이 집이자 엄마의 일터라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줬잖아.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져라. 응? 이 글은 반전이 있죠. 근데 그 반전이라는 게 억지로 만드는 반전은 얘들아 너희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재미가 없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뭐하고 하더라도 반전을 갑자기 확 만들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못해. 어떻게 하냐?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 어거지스러운 억지로 반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응? 정말 쓰려고 하는 이야기, 쓰려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거기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개별적인 특별함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글은 자,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시제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여라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한 편의 글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 읽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뭔 얘기야?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이 글을 통해서 주제가 뭐야 얘들아?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주제야. 그치? 응?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주제란 말이야.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 이거 무슨 얘기야?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제가 없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은 문예창작학과로 진학을 할 텐데 문예창작학과 수업을 하잖아. 애들 이제 학생들 작품 합평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도 학생들끼리도 매일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파트라는 글을 보면 아주 짧은 글이고 무슨 어디 4차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우주별의 얘기 아니지. 그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 그런데 주제가 확실하죠.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대다수의 글들은 뭔가 발상, 착상은 특이한 것 같아.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제를 잘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야기, 특이한 발상, 먼 곳에서 찾지 말아라. 내가 잘 아는 이야기,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할 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제를 본인이 잘 잡아야 돼.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학생의 글을 보면 일단 쓰다 보면 뭐가 되든 되겠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다 읽고 나서도 자기가 지도 뭔 소린지 몰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요 경우를 하나 봤고요. 이것은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낯익은 것 중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세부 사항으로 감동을 이끌어낸 그런 경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내가 잘 아는 이야기 써도 돼, 안 돼? 써야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쓰세요. 근데 어떻게 쓰냐? 내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나만의 특별한 게 있단 말이야. 그치? 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사랑은 누구나 다 하지. 아직 너네들은 안 했겠지만 근데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이명 선생님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 틀었더니 소지섭 죽은 애 태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지섭 보느라고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소지섭은 나를 모르지만 선생님은 소지섭을 알잖아. 그러면서 오늘 머리 말리면서 소지섭을 이렇게 보면서 말을 안 해, 소지섭이. 공효진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선생님 너무 흡족하면서 그래, 소지섭 분은 말이 필요 없지. 눈빛으로 다 얘기하잖아? 막 이러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오늘 흐뭇해가지고 오늘 수업이 잘 되려나 보다. 아침부터 소지섭 분을 보다니. 막 이러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소지섭한테 느끼는 감정은 나만의 특별한 감정이잖아, 얘들아.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야, 누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특별한 얘기는 없어. 다 썼어, 이미 작가들이. 안 쓴 얘기가 없어. 사랑 얘기도 다 썼지, 증오 얘기도 다 썼지, 복수 얘기도 다 썼지, 가난 얘기도 썼지. 작가들이 안 쓴 얘기는 한 개도 없어, 얘들아. 어차피 이 세상에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 새롭지 않은 얘기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오늘 이 아파트와 같은 짧은 글에서 분명히 나 개별적인 특별한 게 다 있어, 여러분들 안에. 그걸 끌어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하고자 하는 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우리 삶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업 코드, 이 어머니라는 것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게 지금인지 아니면 미래 시대인지는 몰라. 근데 진열장이 있어. 진열이 돼 있어. 응? 직업이. 근데 직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응?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 시대에는 직업이 가족마저도 직업이 돼버리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머니 직업이 있으면 아버지 직업도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 직업도 있겠지. 그러면 아내 직업도 있겠지. 남편 직업도 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있잖아.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관계들 있잖아. 개인적인 관계들. 근데 이 어머니라는 직업이 있는 거 보면 친구라는 직업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맺을 수 없는 관계들을 우리에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가족관계. 어머니가 직업이 돼. 아들이 직업이 돼. 응?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은 직업이 아니야. 아니잖아. 왜? 가족은
정이라는 게.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뭐를 근거로 하니? 뭘 기본으로 하니?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한단 말이야. 그치? 친구.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할 때 우정이라는 개념이 근본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은 뭐야? 일단 의리가 있어야 돼. 그치? 배신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직업코드 H9M2035 어머니라는 이 글을 보면 어떤 가상공간, 가상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읽고 나면 어때? 섬찟한 느낌이 들어. 왜 섬찟해? 야,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성이 상실돼 가다가는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 얘들아. 그래서 환타지들, 가상공간의 이야기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가상공간의 이야기, 환상이든 뭐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인생살이에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산문을 써야 돼요. 소설을 써야 돼요. 그 질문들을 내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다 보여줬어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를 수도 있잖아. 선생님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요 지금 가장 극명한 경험을, 체험을 밑바탕으로 한 글과 그 다음에 상상력, 발상, 구성력을 밑바탕한 글을 내가 보여줬어요. 그래서